자, 우리가 그 첫날 조세에 대해서 바람직한 조세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보긴 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능한 한 어떤 경제 활동 하는데 왜곡을 초래하면 안 돼. 조세라는 폭탄이 갑자기 팍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도망치다가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바람직한 조세다라고 하면 많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로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때려가지고 효율성의 상실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럼썸 텍스라는 용어를 봤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럼썸 텍스, 럼프섬세, 뭐 중립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립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조세가 경제에 아무런 왜곡을 초래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조세가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중립세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느낌이 이론상 존재하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실에 뭐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 비효율성이 얼마나 되니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현실의 조세가 가져다 주는 현실의 텍스에 얘는 이제 비효율성이 없는 거니까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 머리에 과세하는 거 이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곡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녀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럼썸 텍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효율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초과부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효율성을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야. 데드웨일 로스라고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사중손실, 데드가 죽었다는 거잖아. 자중손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세 파트에서는 excess burden 해가지고 자 초과해서 부담한 크기 해서 초과 부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앞에 그림을 할게요. 앞에 그림을 합시다. 여기가 XZ라 하고 XZ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뒤에 요게 그림이 있긴 해요. 요걸로 할게요. 자, 시장 차원에서 분석하는 거. 우리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해도 되지만 얘기를 좀 심플하게 하려고 수평으로 할게요. 그림이 그럼 좀 깔끔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수요 공급이니까 시장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시장 전체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장 차원에서 이렇게요. 자, 만약에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 부과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0, 1, 2 찾아볼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이 0, 이거 가격이 500원이라 할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근데 텍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1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2가 그대로 500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500원 똑같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피소라고 쓸게요. 가격이 600원으로 돼서 100원만큼 올라갑니다. 자, 다시요. 피생이라고 쓴 거는
아니 소비자가 이만큼 부담했어. 600원 냈어. 근데 생산자 입장에는 600원 받았는데 거기서 100원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피생이라고 쓴 거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손해 지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피소라는 것은 소비자 가격이라 해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세 부과로 인해서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순수한 효과만 나타내려 해서 거기 보시면 보상수요 곡선을 쓴다 하는데 그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A, B, C, D, E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걸로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조세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요 삼각형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이거를 우리가 초과부담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효율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조세를 부과할 때 재미난 거는 뭐냐면 아니 공급곡선이 지금 수평이잖아요. 공급곡선이 수평이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 했잖아. 그때는 소비자가 얼마 부담하고 생산자가 얼마 부담했어. 근데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자, 저기 보시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0. 원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이전에도 500원 받았는데 세금 낸 다음에도 500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수평이 되면 생산자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생산자 부담은 빵이 된다. 부담은 없고 전혀 없어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세금의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앞에서는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넘어갔는데 탄력성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소비자와 생산자의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것처럼 소득세,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세 부과하면 이게 기업들이 막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없는 나라로 법인세 안 내려고 도망가고요. 우리나라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럽에는 뭐 프랑스에서 세율을 막 올리면 부자들이 딴 나라 가서 살아. 뭐 독일, 벨기에 같은 데 가서 뭐 국적이 뭐라고 그냥 거기 사실 뭐 경계도 애매하잖아. 뭐 거기에 대한 뭐 그러니까 막 이민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부담을 크게 지지 않고 딴 데로 도망을 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에 세금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땅을 들고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하게 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이거 다시 한번 보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탄력성이 무한대. 여러분,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외부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콜라 가격이 비싸죠. 그럼 사람들이 콜라 안 먹고 딴 거 먹으면 되지. 뭐 사이다나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콜라 가격 인상한 걸 다 피할 수 있는데 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지면 어쩔 수 없이 밥을 3끼 먹어야 되니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엄청나게 세다라고 하면 지금 공급자가 탄력성이 무한대야. 그거는 공급자인 생산자가 힘이 엄청 센 거야. 엄청 세 이 뜻이야. 타노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을 막 세다 해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가지고 누가 많이 부담을 지게 되는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야 네가 부담해 이렇게 하는. 근데 이걸 강제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힘 약한 사람이 알아서 또 부담하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 가지고 얘기해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 봤는데 수평인 경우로도 한번 잘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뭐 그 간단한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때 요 초과 부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야. 초과 부담의 크기. 예,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크기. 예, 요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크기를 그 박스에 보면 이제 계산하려고 좀 시도했는데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과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이거 비효율성의 크기는 자, 이렇게 초과 부담 익세스 버든이라 합니다.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그걸 도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림으로 그냥 살짝 보시죠. 그 다음에 세율의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그리고 탄력성 할 때는요. 수요의 탄력성 분의 1, 그 밑에 일반화된 거 있죠? 공급의 탄력성 분의 1 분의 1. 그리고 이제 PQ 해가지고 요게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찍찍찍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요게 뭐냐고 하면 엡실론 나와 있는 게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들 써요. 요거를 뭐 에타라고 하나요? 이거를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t는 그냥 아예 제곱도 쓸게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일 때 식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경우. 그럼 여기다가 공급의 탄력성에다 무한대 집어넣게 되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걸로 보면 왼쪽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요. 2분의 1 세율의 제곱. 자,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에타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하면은 이거는 0 이렇게 되죠. 1은 무한대에 비해서는 거의 0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PQ. 자, 요게 바로 이제 초과부담의 공식이 되고요. 자, 초과부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잖아.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살짝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세율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수요 곡선이고요. 자, 세율을 지금 t를 이렇게 부과했을 때 초과부담이 삼각형의 크기잖아요. 천천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S0 있는데 얘만큼 세금을 때렸습니다. 이게 t라고 할게. t. 그래서 S0 플러스 t. 그럼 요게 초과부담이야. 삼각형. 조그맣게 그리죠. 자, 그런데 100원이 아니라 세율을 2배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S0에다가 2t 이렇게. 그럼 초과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초과부담인 거 보이세요? 빨간 색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초과 부담은 검정 색깔의 크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살짝 여기다 보조선 점선을 그려볼게. 세율을 2배 증가시켰더니 삼각형의 초과 부담은 검정 색깔보다 빨간 색깔은 2배의 제곱이 한 대략 4배쯤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냥 살짝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2배 증가시 초과 부담은 익세스 버든은 2의 제곱인 4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표현을 하면 이게 세율이라고 할게. 세율. 요게 초과 부담이라 합시다. 그럼 모양이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제곱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밑에 볼까? 탄력성에 따른 거 볼까? 자, 여러분 수유의 탄력성은요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에 디맨드 곡선에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성이 커. 이거 알 수 있죠. 이거 뭐 기초적인 약간 우리 앞에서도 봤고 탄력성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왼쪽에 있는 경우 탄력성인 경우 볼게요. 아니 텍스가 이렇게 부과된 거야. 이만큼 텍스가 부과됐어요. 지금 관심사 뭐냐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이게 가팔라요. 가파른 기울기. 그럼 012를 찾아요. 012 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할 수 있는 초과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시죠. 디맨드 곡선이 완만해. 이렇게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새로운 012는 파란 색깔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0, 맞춘 거야. 기준은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과 부담은 이삼각형인데 이 검정 색깔보다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똑같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죠. 그래서 거래가 크게 위축됩니다. 위축돼.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곡이 뭐냐라고 하면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시장이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그렇게 되면 거래와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후생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서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뭐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까요? 여기가 초과 부담이라고 하면 이거 탄력성이라 할게. 그럼 뭐 비례하니까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일반화된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긴 하되, 그냥 결론 살짝 알아두시긴 하되,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지만 오히려 이제 경작에서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효율성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우리 야 말이야 나 이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20점 떨어졌어. 그럼 20점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가늠을 할 수가 없지. 너 몇 점 받았는데 20점 떨어졌어? 아, 내가 100점 받았거든. 그럼 80점이 된 거고, 내가 말이야 20점 받았지. 그럼 빵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비교 대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이라는 삼각형도 의미가 있지만 요거를 비효율성 계수 해가지고 조세 크기 대비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초과 부담은 이렇게 있어요. 초과 부담. 요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분모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
이렇게 있어요. 조세 수입. 정부의 조세 수입 대비 비효율성 상실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저 왼쪽으로 그림 보시면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살짝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과부담은 요걸로 할게요. 지금 요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렇게 썼어요. 뭐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잖아요. 요 직사각형 면적이 될 텐데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전 거냐 이후냐 약간 괴리가 있지만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 요거 이후 걸로 이제 해서 요거 P, 요 Q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Q 이렇게 보면 대략 Q 곱하기 델타 P, P가 얼마나 올라갔니 이건데 P가 500원 대비 얼마나 상승했니 하니까 T에다가 이전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500원 가격에 얼마나 올라갔냐 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조세 수입은 여기 T에다가 P, Q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세율이 이제 눈곱만큼 조금 변해 가지고요. 약간 뭐 이전 거냐 이후 거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네. 예, 지워지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비효율성 계수는 2분의 1 세율 탄력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로 내거나 할 때요,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성은 제곱이 아니라 그냥 세율에 비례한다. 둘 다 비례하는 거지만 제곱으로 비례하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비례한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거기 파란 색깔로 세율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례한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에 물품세 부과하는 경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 차선의 이론 해가지고 약간 설명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X제 하나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막걸리 시장, 뭐 소주 시장, 그것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경우, 이렇게 볼 건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앞에 보시면, 이 수요 공급 곡선으로 표현하면 이게 시장 전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뭐 사과 시장, 컴퓨터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은 효용 극대화라는 게 들어가서 무차별 곡선, 개별 생산자다 그러면 뭐 등량 곡선,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차원이 아니라 2번 개인 차원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방재정 마찬가지고 복지 관련한 거,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개인 차원이니까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주어진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효용, 요게 예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한번 써보면 효용 극대화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예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할 거야. 왼쪽의 그림을. 자,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과세 대상이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천천히 볼게요. 정부가 첫 번째 X제에만 세금을 때린다 할게요. 텍스를 부과시. 자, 그러면 Y제는 세금을 안 때리고 X제만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조그맣게 그릴게요. XJ만 세금을 때렸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J 가격이 비싸지겠지.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냥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원래 PX가 있었는데 얘가 PX에다가 이렇게 얼마 가격을 부과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PY분의 PX 이렇게 할 때 PY분의 이렇게 할 때 X의 가격이 비싸진다고. 그래서 1 플러스 스몰 t의 PX 이렇게 돼서 PY.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죠. 우리 알다시피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가격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변화해서 변화로 대체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대체 효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XJ만 세금을 때린 거야. XJ만. YJ는 세금을 안 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YJ를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지. XJ를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 이게 부담의 크기야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격 할인, 가격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XJ 가격을 할인해. 그럼 XJ를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지고요. 아니 아이스크림 가격을 할인했는데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그럼 혜택 못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건 반대야 오히려. XJ만 세금을 때렸으니까 XJ를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XJ랑 YJ 모두 과세했다고 할게요. XJ와 YJ에 모두 텍스를 부과했다. 텍스를 부과시 이렇게.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XJ에다 T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어. 이렇게. YJ에도 T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스몰 t가 요 t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 스몰 t가 되고 px 더하기 py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살짝 이만큼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니까 여기 스몰 t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원래 가격도 있어야지. 다시 쓸게요. 다시 씁시다. 원래 P 가격이 얼마 있었는데 이렇게 1 플러스 T 이렇게 X YJ 가격도 얼마 있었는데 1 플러스 T Y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X랑 Y의 가격이 둘 다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이게 소득의 세금 때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다시요. X에도 세금을 때리고 Y에도 세금을 때렸어. 그럼 결국은 앞에서 우리 하버거 모형 할 때 한 것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금을 때리니까 M에 텍스를 부과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자, 소득에 세금을 때리면 여러분 예산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평행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J, YJ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은 줄어들지만 선택 가능한 영역은 어떻게 돼? 예, 줄어드는데 이 동그라미가 일정해. 그러니까 기울기가 안 변해요. 기울기는 그대로 불변인 상태에서 불변이며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곡이 없어. 이렇게요. 오케이? 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조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왼쪽에 그림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건데요. 자, 여기 그림을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어. 얘가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선택점을 여길 선택했다 할게. 자, 그러면 조세 부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이 피해를 봅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조했을 때랑 똑같이 수직거리나 수평거리로 할 수 있어. 요걸 기준으로 보면 수직거리로 조세 크기를 측정하는 거야. 이 빨간 색깔의 크기는 뭐야? x제 소비량은 똑같은데 y제가 이전보다 이만큼 감소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y제로 수직거리로 측정한 거죠. 수직이 y제나 y제로 측정한 y제 개수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조세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전보다 내가 예산선이 검정 색깔이 있을 때보다 파란 색깔은 저만큼 y제를 덜 살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의 소비 가능 영역이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수평축, 수직축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아니 y제 소비량이 똑같다고 할게. y제 소비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x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x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x제로 측정한 조세 부담. 이해 가시죠? 이게 조금 약간 미시경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정도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돼. 거기도 그래서 나름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다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림을 몇 번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림을 좀 안 그려보면 이거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요건. 근데 안 그려보면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질 것 같은데 잘 안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x, y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x에만 세금을 때려서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됐습니다. 따로 거기에는 표시는 없으니까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x제만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물품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품세 부과 시 후생 x제만 과세했을 때 과세할 때 효용의 크기.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보조금액은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그랬지. 수직거리를 맞출게요. 수평으로 해도 되는데 수직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조세 크기야. 요게 물품세 부과시 조세 크기야. 물품세 조세의 크기. 이만큼의 세금을 때렸다고. 근데 정부가 이제 세금 부과하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x제만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x, y에 모두 세금을 때린다고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소득세가 되는 거야. 예산선이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평행이동. 자, 그러면 조세 부과하는 크기는 똑같아야 되니까 평행이동해서 요 거리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점점점점점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여길 지나가도록 이렇게. 계속에 보시면 요 길이가 파란 색깔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득세를 부과한 거야. x, y에 부과시 조세 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길 선택할 게 아니라 예산선이 파란 색깔 점선이니까 조금 더 볼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살짝 됐네. 여기 소라고 할까요? 여기는 물이라고 할까요? 소득세 부과했을 때 무차곡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소득세 부과했을 때 효용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와 y 모두인 소득 m에 과세했을 때 과세 후 효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 수입을 거두는 금액은 똑같아요. 얘는 같아요. 조세 크기가 물품세나 소득세나 거두는 조세 수입의 크기는 똑같은데 근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물품세보다
소득세일 때가 효용이 어떻게 돼? 효용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려고 합니다. 조세 수입을 거둘 때 우리 보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격 보조할까? 현물 보조할까? 아니면 현금 보조할까? 그랬을 때도 똑같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면 돈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제 전체에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변한단 말이야.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둔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효용은 소득세일 때 효용이 물품세일 때 효용보다는 더 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소득세가 물품세보다는 후생 손실이 이만큼 후생이 더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품세는. 그래서 소득세가 우월하다. X랑 Y에다가 모두 과세하는 게 우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왼쪽에 그림 나와 있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효용함수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한번 볼게요. 레온TF 효용함수는 완전 보완제 되는 거죠. L자 형태의 효용함수가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X, 여기가 Y,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 가지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세금을 때려서 기울기 변화했어. 이건 X제만 과세하는 물품세일 때 예산선이 됩니다. X제만 과세하는 거죠. X제만 과세하는 물품세 예산선.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같습니다. 자, 그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자 형태가 됩니다. 물품세일 때 효용. 왼쪽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선택점이 됐는데 여기가 물 이렇게 되죠. 자, 조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의 크기는 저기 빨간 색깔로 표현을 했죠. 여기 빨간 색깔 이거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물품세 조세 크기, 물품세의 조세 크기 이렇게요. 정부가 이만큼 조세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단위당 보면. 자, 그런데 이걸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저거랑 똑같이 요만큼을 부과하려고 그래요. 지금 똑같이 맞춘 거지. 소득세의 조세 크기 이렇게 됩니다. 예산선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점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왼쪽과 비교해보면 무차별 곡선이 볼록한 게 아주 볼록해져서 L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소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물소가 됐네. 자, 여기가 소야. 이렇게. 그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똑같네.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일 때 효용의 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물품세가 소득세보다 효용을 더 높이 가져다 주니까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세가 우월하고요. 이 경우는 동일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물품세랑 소득세 효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돼? 무차별 곡선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L자인 레온TF라고 하기도 하고요. 레온TF 완전 보완제지. 그래서 완보라고 할게요. 완보인 경우 자, 무차별 곡선이 L자인 경우는
가격 효과 보면 대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대체 효과가 없어서 대체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과 부담도 빵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내가 이만큼 X제를 소비할 텐데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물품세에 대한 소비량은 X제가 더 크게 줄어들어요. 자, 다시 물품세는 X제만 세금 때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X제를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 X제 소비를 줄이려고 하지. 나 X제 좋은데도 가능한 한 X를 덜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 부담을 작게 하기 위해 이 개인 소비자입니다. 계속 얘기하듯이 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요 선택을 바꾸는 거야. X제를 줄여야지 조세 부담이 작아지죠. 그래서 선택을 나 X제 좋은데 어쩔 수 없네. 눈물을 머금고 X를 많이 살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니까 내가 좋아하는 X제를 더 크게 줄여야 되네. 그래서 디스토션 이게 발생하는 거지. 이게 대체 효과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X제랑 Y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대체가 불가능해.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를 줄이고 Y로 바꾼다? 할 수 없어. 자동차 만들 때 차체랑 바퀴 4대가 있어야지 4개 있어야 차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타이어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바퀴 이렇게 할게요. 4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금 때리면 어떻게 타이어를 줄여가지고 3개로 바꾸거나 철을 타이어로 고무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할 수가 약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제만 이렇게 레온TF일 때는 내가 X제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부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세와 관련해서 중립성 얘기했는데 완벽한 중립성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대체 효과가 없는 조세 그러면 중립세다. 그냥 중립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곡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2개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가격의 교란 요인이 있냐 없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바람직한 조세가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서 거기 조금만 수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